사막의 밤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이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몇 초 뒤 화면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기지안 공기가 멈췄습니다. 이건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라고 누군가 말했는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하나씩 비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패턴이 없었습니다. 예측이 안 됐어요. 그런데 계속 사라졌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하냐고 했어요. 그 숫자가 공개되자 세계가 뒤집혔는데요. 그리고 UAE가 움직였습니다. 미국을 제치고 다른 나라를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의 진짜 이유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깨지지 않은 기록 때문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믿기지 않는 그 현장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2024년 1월, 중동의 하늘은 여느 때처럼 맑았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사막을 달구고 아부다비의 고층 빌딩들은 강렬한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세계 최고의 건축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UAE 방공 작전실 깊은 곳에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삐! 레이더 화면에 빨간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북쪽 방향, 고도 낮음, 속도 빠름, 분석 결과가 즉시 떴습니다. 탄도 미사일, 시속 3,000km 이상의 속도로 도심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충돌 예상 시간 불과 몇 분. 하지만 작전실 안의 병사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착하게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곁에는 믿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개월 전부터 사막 한가운데 설치된 길고 흰 발사대. 한국의 기술자들이 직접 건너와 설치하고 직접 운용법을 가르쳐준 그 무기. 한국이 수십 년간 개발한 방공 시스템이었는데요. 이름은 나중에 나옵니다. 발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콱! 굉음과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오르며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두 개의 점이 서로를 향해 빠르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1초, 2초, 3초. 화면에서 빨간 점이 사라졌습니다. 공중 폭발, 요격 성공, 작전실 안에 짧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실전에서 천궁이 실제로 기록한 요격 성공률은 무려 96%. 이 숫자가 외부로 알려지자 전 세계 방위산업 전문가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들이 긴급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러시아 방산 업계에서는 긴장의 기류가 흘렀습니다.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과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정말 그 정도 수준입니까? 그랬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였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받아 쓰던 나라였습니다. 독자적인 방공 미사일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술이 없었고 돈이 없었고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 한국이 이제는 세계 최강의 방어 시스템을 갖춘 중동 국가에 최첨단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과 러시아를 제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무기 하나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온 기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이야기가 있습니다. UAE가 처음부터 한국을 선택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한국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있었고, 러시아의 S-400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수십 년 역사를 자랑하는 무기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천궁은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시장에서 이름조차 낯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UAE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하려 합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 계약서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이야기,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방위 산업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됐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궁, 하늘천 활궁, 하늘을 지키는 활. 이름만 들어도 그 뜻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탄생하기까지 대한민국은 정말 오랜 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은 방공 능력에 심각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날로 커지는데 한국이 가진 건 미국에서 도입한 구형 호크 미사일이 전부였습니다. 호크 미사일은 1950년대에 개발된 무기였습니다. 냉전 시대의 유물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어트는 너무 비쌌습니다. 한 포대를 도입하는 데만 수천억 원이 들었고 미사일 하나의 가격도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무기는 미국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개조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없었습니다. 유사시에 부품 공급이 끊기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고철 덩어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한국군 수뇌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기술로 우리 땅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천궁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독자 개발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레이더 기술, 추진체 기술, 유도 기술, 전투 관리 시스템,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최첨단 방산 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흔히 ADD라고 불리는 곳. 이곳의 연구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기초부터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하고 또 실패하면 또다시 했습니다. 시험 발사에서 미사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오작동해서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프로젝트가 중단될 뻔한 위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대 중반부터 천궁의 모습이 조금씩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천궁 1형이 완성됐습니다. 탐지 거리 100km 이상, 요격고도 최대 40km. 국산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한 번에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한 시험 발사에서 표적을 정확히 명중했을 때 ADD 연구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의 땀과 눈물이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궁 2형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요격 고도를 높이고 탐지 능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위협수를 늘렸습니다.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전투기, 드론까지 하늘에서 날아오는 거의 모든 위협을 상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천궁 2형은 이제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앞서는 방공 시스템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천궁은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면서 가격은 훨씬 합리적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매한 나라가 자유롭게 운용하고 정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이것이 훗날 UAE가 천궁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천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무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연구실에서 밤을 새운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땀과 집념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 사람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정식 명칭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를 포함한 7개의 토우국이 하나로 뭉쳐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면적은 한국보다 조금 작고 인구는 약 1000만 명. 하지만 이 작은 나라의 경제력은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할리파,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스키장, 사막 위에 세워진 인공섬 팜 아일랜드. UAE는 석유로 쌓은 불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이 나라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아부다비 국제공항 인근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연료 탱크 3개가 차례로 터지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아부다비 외곽 건설 현장에서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쏜 드론과 탄도 미사일이 UAE 수도 한복판을 강타한 것입니다.
이 공격으로 3명이 목숨을 잃었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UAE는 중동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한 나라로 꼽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수도가 반군의 미사일에 뚫려버린 것입니다. 당시 UAE가 보유하고 있던 방공 시스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후티 반군이 사용한 건 값비싼 최첨단 미사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렴한 소형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동시에, 그것도 여러 방향에서 한꺼번에 쏘아보내는 전술을 썼습니다. 이것을 군사 용어로 포화 공격, 즉 세츄레이션 어택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위협이 날아오면 아무리 좋은 방공 시스템도 전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탐지하고 추적하고 요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틈을 비집고 미사일 하나가 수도 한복판에 떨어진 것입니다. UAE 지도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부다비 왕세자 모하메드 빈 자이드는 즉각 안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안전합니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의 방공 체계로는 부족하다는 것. 더 촘촘하고 더 빠르고 더 다양한 위협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UAE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독일. 각국의 방산 기업들이 앞다퉈 제안서를 들고 아부다비를 찾아왔습니다. 계약 규모는 수조 원.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UAE의 하늘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파트너를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나라 하나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UAE 담당자들의 첫 반응은 솔직히 말하면 냉담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방공 미사일이라니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에서 이름을 날린 적도 없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기록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굳이 한국 것을 봐야 하느냐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단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무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의지. UAE는 반신반의하며 테스트를 허락했습니다. 그 테스트 결과가 어땠는지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답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한국이 UAE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이미 전 세계의 쟁쟁한 경쟁자들이 줄을 서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어떤 패를 들고 왔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 틈에서 어떻게 자리를 만들었는지. UAE가 새로운 방공 시스템 도입을 공식화하자 전 세계 방산 업계가 들썩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계약 규모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최소 4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계약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방산 기업 입장에서 이런 계약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나라에 무기를 팔면 그 나라는 수십 년간 그 무기의 부품과 업그레이드를 같은 회사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즉 UAE를 잡는 기업은 앞으로 수십 년간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중동은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사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UAE에서 성공을 거두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으로 이어지는 중동 시장 전체의 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황금 시장이었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 입찰을 두고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UAE를 잡는 자가 중동을 잡는다. 그 황금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최강의 방산 대국들이 하나둘씩 아부다비로 몰려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치고 나온 건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내민 카드는 패트리어트 PAC-3MS였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이미 전 세계 17개국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방공 미사일의 대명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며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고 이후 수십 년간 꾸준히 개량을 거듭해온 검증된 무기였습니다. 미국 측 협상단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우리 패트리어트는 이미 검증됐습니다. 실전에서 수백 번 사용됐고 수백 번 살아남았습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UAE는 오랫동안 패트리어트를 운용해온 나라였습니다. 이미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운용 인력도 훈련돼 있었습니다.
추가 도입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익숙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UAE 지도부의 머릿속에는 지울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1년 미국은 UAE가 중국 화웨이와 오지 협력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첨단 무기 판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F-35 전투기 35대 구매 협상도 미국의 일방적인 조건 변경으로 계속 삐걱거리다 결국 UAE 측이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UAE 지도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수조 원을 내고 사는 무기인데 왜 이렇게 많은 정치적 조건을 달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든 그게 왜 무기 구매에 영향을 줘야 하는가?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강하게 손을 든 건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S-400을 앞세웠습니다. S-400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는 무기입니다. 탐지 거리 600km, 요격 고도 최대 185km,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스텔스기까지 상대할 수 있다고 알려진 그야말로 괴물 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가격도 패트리어트보다 저렴했습니다. 기술 이전에도 상대적으로 유연한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터키는 NATO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S-400을 도입해 미국, 유럽과 큰 갈등을 빚을 만큼 S-400의 성능과 가격은 분명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러시아 협상단 역시 자신감 있게 아부다비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방의 강력한 제재가 쏟아졌고 러시아 방산 기업들은 국제거래에 심각한 제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품 수급이 언제 막힐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술 지원 인력이 제대로 파견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UAE는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산 무기를 도입했다가 미국, 유럽과의 외교 경제 관계가 틀어질 경우 그 손해는 무기 하나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카드는 조용히 테이블에서 내려졌습니다. 유럽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탈레스와 NVDA가 공동 개발한 SAMPT 아스터 30 시스템을 들고 왔습니다. 유럽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무기였습니다. 이탈리아와 공동 운용 중인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로우 3미사일 시스템을 내밀었습니다. 가자지구, 레바논, 이란의 위협을 실전에서 막아온 살아있는 실전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중동의 지역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점도 어필했습니다. 각자 나름의 강점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납기가 너무 길거나 기술 이전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UAE가 가장 원했던 한 가지를 그들은 쉽게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현지 공동 생산이었습니다. UAE는 단순히 완제품을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국 내에서 무기를 생산하고 정비하고 나아가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UAE는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방산, 첨단 기술 중심의 경제로 탈바꿈하려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무기 도입은 그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강자들은 한결같이 핵심 기술만큼은 절대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협상은 답답하게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이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도 공동 생산도 현지 맞춤 정비 지원도 UAE가 원하는 것이라면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말만 앞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측은 구체적인 제안서를 들고 왔습니다. 어떤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 것인지, 공동 생산은 어떤 단계로 추진할 것인지, 현지 지원 인력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숫자와 일정이 빼곡히 적힌 서류였습니다. UAE 담당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세계 최강의 방산 대국들이 줄줄이 조건을 붙이고 머뭇거리던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나라가 가장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나라,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파트너가 되고 싶어하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22년 가을, 아부다비의 한 회의실, UAE 방산 담당 고위 관계자들과 한국 방위사업청, 그리고 LI진엑스원 협상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제안서와 기술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UAE 측에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이 시스템을 실전에서 써본 적이 있습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협상단 대표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실전 교전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전보다 더 가혹한 환경에서 이 시스템을 시험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UAE 관계자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UAE가 한국을 처음 주목하게 된 건 성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계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때는 201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은 UAE의 특수전 부대 교관단을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아크 부대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부대는 UAE 특수부대의 훈련을 돕기 위해 한국군 장병들이 직접 중동 땅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UAE 측의 반응은 솔직히 미지근했습니다. 한국군이라고는 하지만 중동의 실전 환경을 얼마나 알겠냐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함께 훈련을 해보니 달랐습니다. 한국군 교관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50도에 육박하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 밤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 속에서 묵묵히 훈련을 이끌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UAE 병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UAE 병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것.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 신뢰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UAE 왕실과 군 수뇌부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2년 천궁 도입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이었습니다. UAE는 마지막 관문으로 실사격 시험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제 표적을 향해 천궁을 발사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시험 날이 됐습니다. UAE 군 고위 관계자들이 참관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발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천궁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표적은 정확히 격추됐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다양한 고도로 날아오는 표적들을 차례차례 명중시켰습니다. 참관하던 UAE 관계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통역을 통해 한국 측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겁니까? 한국 대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UAE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성능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UAE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자리에 있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미사일이 날아올 때, 그 순간에도 한국이 도망가지 않고 UAE 곁에 있어 줄 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협상단은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기 기술 지원 협약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한국 기술진이 직접 UAE에 상주하며 시스템을 유지하고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UAE 현지에서 천궁의 부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제안도 함께였습니다. 유사시에 외부 공급이 막히더라도 UAE 스스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떤 나라도 쉽게 내놓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를 믿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UAE 지도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고객으로 보지 않는다. 파트너로 본다. 그것이 달랐습니다. 미국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이익을 앞세웠습니다. 유럽은 기술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2022년 11월 아부다비 국제방산전시회 IDEX를 앞두고 UAE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천궁 2형을 도입한다. 계약 규모 약 4조 원. 중동 방산 역사에서 한국이 단일 계약으로 따낸 최대 규모였습니다. 발표가 나오자 전 세계 방산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유럽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의 부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수년간 쌓아온 신뢰, 그리고 진심으로 파트너가 되고자 했던 한국의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이름도 없이 땀을 흘렸던 아크부대 장병들이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설계도를 고쳤던 ADD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거절당하고도 다시 문을 두드렸던 협상단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로 모여 이 계약서 한 장이 됐습니다. 한국이 UAE를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UAE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세계를 바꾸는 시작이 됐습니다. 계약서의 서명이 이뤄진 순간부터 한국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말로만 약속한 게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였습니다. LIGNX1과 한화 시스템의 기술진들이 짐을 쌌습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뜨거운 땅 UAE로 날아갔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한국 기술진들을 맞이한 건 낯선 언어와 문화,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더위였습니다. 한여름 UAE의 낮 기온은 섭씨 50도에 육박합니다. 야외에서 30분만 있어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은 기계 장비 속으로 파고들어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밤낮의 온도 차이는 30도를 넘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은 어떤 무기 시스템에도 가혹한 시험대입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이 환경에 맞게 천공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조정하고 모래 필터를 보강하고 전자장비의 방열 설계를 현지 기후에 맞게 다듬었습니다. 한국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던 시스템이라도 UAE의 환경에서 똑같이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한국 기술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떤 날은 한낮에 태양 아래 몇 시간씩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경보가 울려 잠에서 깨어나 시스템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약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리고 UAE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천궁은 첨단 시스템입니다. 레이더 운용, 표적 탐지, 위협 분류, 발사 결정까지 수많은 절차와 판단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음 교육을 받는 UAE 병사들에게는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작성된 기술 매뉴얼을 아랍어와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UAE 병사들은 한국 교관들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잘 모르면 아는 척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틀리면 틀렸다고 하고 다시 공부해서 다음날 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UAE 교육 담당 장교가 한국 교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솔직합니까? 다른 나라 교관들은 항상 자신감 있게 말하던데. 한국 교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의 목숨과 국민의 안전이 달린 일입니다. 그런 일에 모르는 걸 아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UAE 장교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천궁 포대가 아부다비 외곽 주요 거점에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스템은 실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이 다시 UAE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2022년 공격 이후에도 후티 반군은 위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양한 방식으로 더 자주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천궁의 레이더가 위협을 포착했습니다. 표적 분류가 이뤄지고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첫 번째 요격 성공, 두 번째도 성공, 세 번째도 성공. UAE 방공작전실에서는 조용한 함성이 흘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옳았습니다. 요격 결과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충분히 모였을 때 숫자가 나왔습니다. 요격 성공률 96%. 이 숫자가 처음 외부에 알려졌을 때 방산 전문가들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실전 환경에서 96%라는 수치는 보기 드문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도 실전에서는 변수가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날아오는 위협, 전파 방해, 기상 조건. 그런 모든 변수를 뚫고 96%를 기록했다는 것은 단순히 무기 성능이 좋다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였습니다. 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훈련됐다는 것, 시스템을 현지 환경에 맞게 완벽하게 최적화했다는 것,
그리고 무기와 사람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가 긴급 기사를 냈습니다.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가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방산 전시회에서는 천궁이 단연 화제의 무기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천궁을 잘 몰랐던 나라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문의를 해왔습니다. 이집트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동유럽 몇 개국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는 전에 없던 해외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천궁, 우리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UAE 방공부대의 지휘관이 한국기술지원팀 책임자를 찾아왔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역을 대동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 국민이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안에는 수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눠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 한국기술팀 책임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십 년 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밤을 새우며 설계도를 그렸던 연구원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막의 50도 열기 속에서 묵묵히 장비를 점검했던 동료들이 생각났습니다. 거절당하고도 다시 문을 두드렸던 협상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무기 하나가 팔린 게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심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천궁의 UAE 수출 성공은 단순한 계약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가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가 넘어가자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70년 전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 서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이 전쟁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소총도 부족했고 탱크도 없었고 전투기도 없었습니다. 미국과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미사일을 만들어 중동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을 제치고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무엇을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궁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전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 흑표 전차, 세계 최고 수준의 3세대 주력 전차로 꼽히는 이 무기는 폴란드가 1000대 이상을 구매하는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입니다. 자국의 안보를 책임질 무기로 한국산 전차를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목숨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K9 자주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산 자주포입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호주, 추운 북유럽부터 뜨거운 인도 아대륙까지 K9는 어떤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무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FA-50 경공격기,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이 전투기는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라크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며 한국 항공 방산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궁까지. 한국은 어느새 세계 방산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2022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약 17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불과 10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전 세계 방산 수출 순위에서 한국은 단숨에 세계 9위로 올라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추세라면 머지않아 세계 4위, 5위권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다면 한국 방산이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술력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전자, 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 기술이 방산과 결합하면서 한국의 무기는 정밀도와 신뢰성에서 다른 나라들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천궁의 레이더 시스템 안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첨단 반도체가 들어있습니다. K 전차의 전자 제어 시스템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산 전자 부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 이미 한국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한국산 무기는 미국이나 유럽 제품과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면서도 가격은 훨씬 합리적입니다.
예산이 한정된 나라들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세 번째는 납기 속도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는 주문 후 실제 납품까지 10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계약 후 빠르면 23년 안에 납품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한 나라들에게 이것은 결정적인 강점입니다. 네 번째는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에 대한 열린 자세입니다. UAE에서 증명됐듯이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내지 않습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운용하고 함께 발전하는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점점 더 많은 친구를 만들어가는 이유입니다. 물론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의 방산 예산은 한국의 수십 배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수십 년간 축적된 방산 기반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은 오랜 외교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무기 판매에 활용합니다. 한국이 이들과 경쟁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간절함입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나라의 간절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세계와 싸워온 나라의 끈질김. 그리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의 따뜻함. 천궁이 UAE의 하늘을 지키고 있는 것은 그 간절함과 끈질김과 따뜻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을 한국 방산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기존에 의존하던 러시아산 무기 대신 새로운 공급처를 찾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카타르,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세계 곳곳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의 시작점에는 항상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UAE에서 천궁이 96%를 기록했다고요? 한 번의 실전 성공이 수십 개의 잠재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 방산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울려 퍼진 경보음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역사를 다시 쓰는 순간까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잠깐 오늘 이야기를 한번 돌아볼까요? 천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연구실 한켠에서 밤을 새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협상단이 있었습니다. 50도의 사막 열기 속에서 묵묵히 땀을 흘린 기술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모여 요격률 96%라는 숫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UAE가 한국을 선택한 건 단순히 무기 성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가자는 한국의 진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트너를 원했던 나라와 진심으로 파트너가 되고 싶었던 나라가 만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일어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무기를 받아 쓰던 나라에서 무기를 만들어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나라들을 제치고. 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한국인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살아온 이 나라가 이런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여러분의 아들딸들이 군 복무를 하며 지켜온 이 나라가 지금 세계 무대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궁의 성공 이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달라진 시선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쟁은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무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럽이 가장 먼저 달려온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폴란드는 K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백 대씩 주문했습니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 프랑스 같은 방산 강국들도 한국의 생산 능력과 기술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국이 유럽의 부탁을 받게 된 이야기, NATO 회원국들이 한국 방산 기업의 문을 두드리게 된 이야기,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지 그 놀랍고도 가슴 뛰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주변에 한 분만 더 보여주십시오.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옆집 친구에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라는 것을 함께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을 만든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 구독하시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태밀리 유튜브였습니다.